축산, 검협전. 이화 아미산의 안개구름. 장검을 뽑아든 스승과 제자가 솜씨를 뽐내고 아미를 오르니 희뿌연 웅무가 천지를 뒤덮네. 일용부녀와 주수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하고 아미산으로 향했다. 이영경은 얼른 산에 들어가 검법을 배우고 싶어 조바심이 났지만 일용과 주수는 딱히 길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경치를 감상하며 느긋하게 걷다 보니 해질 무렵에야 아미산 산자락 마을에 도착했다. 아미산을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객잔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거리에 활기가 넘쳤다. 객잔에 방을 잡은 세 사람은 다음 날 필요한 물품을 넉넉히 장만해 산을 오르기로 하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일용과 주순이 품목을 나누어 물품을 준비했다. 일용이 기름, 소금, 간장, 식초, 국수, 쌀, 술, 고기 따위 식료품을 구입하고 주순이 서적, 먹, 붓, 조리도구, 물통 따위 그리고 아주 긴 밧줄을 구해왔다. 숙부, 밧줄은 무엇에 쓰시려고요? 쓸 데가 아주 많지. 곧 알게 될 것이야. 집에서 가져온 짐은 많지 않으나 이곳에서 구입한 물품이 많아 짐꾼을 고용해 산길을 올랐다. 함께 산을 오르는 유람객들이 이상한 눈길로 흘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고 발길을 재촉했다. 산길 초입은 폭이 좁을 뿐 크게 힘들지는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길이 험해지면서 힘이 들었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기이한 풍경에 넋을 잃곤 하였다. 표표히 흐르는 흰 구름이 머리를 스칠 듯하고 종종 옆 사람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영경이 한껏 들떠 소리를 지르자 주순이 주의를 주었다. 출발할 때는 비올 기미가 없었는데 이렇게 운무가 짙은 것을 보니 저 아래는 분명 비가 내리고 있겠구나. 안개구름 속을 지날 때는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뼈도 못 추릴 테니 말이야. 달리를 더 걸어 사시남에 도착했다. 온통 뿌연 안개에 둘러싸여 산밑 풍경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 앞에 보여야 할 절과 사당도 모조리 안개구름에 덮여버렸다. 어느새 붉은 태양이 나타나 안개구름이 노을빛으로 물들자 너무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영경이 이 광경에 넋을 잃고 푹 빠져 있을 때 짐꾼의 하소연이 들려왔다. 손님, 이곳이 사시남입니다. 조금 더 가면 가파른 절벽이라 길이 끊기니 저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 상태를 보니 산중턱에 큰 비가 내릴 텐데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내일 벌이를 못합니다. 부디 저희 사정 좀 봐주십시오. 안 그래도 여기까지만 도움받을 생각이었네. 한데 잠시만 기다려주겠나?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 밧줄을 내려드릴 테니 짐에 묶어주게. 따로 술값을 조금 더 챙겨주겠네. 주순이 휙 몸을 솟구쳐 높은 측백나무를 계단 삼아 순식간에 절벽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밧줄을 내려뜨려 하나씩 하나씩 짐을 올린 후 마지막으로 이영경을 묶어 올렸다. 중간쯤 올라가니 깎아지른 산봉우리와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평소 담이 큰 이영경이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니 아찔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영경이 무사히 올라간 후 일영이 짐꾼에게 은자 2냥을 건네고 주순과 같은 방법으로 절벽을 올라갔다. 다시 모인 세 사람은 석굴까지 어떻게 짐을 옮길지 상의했다. 저는 여러 번 와본 터라 길이 익숙하니 먼저 형님과 영경을 석굴로 안내한 후에 다시 돌아와 짐을 옮기도록 하지요. 일영은 아직 길이 익숙지 않으니 일단 주순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세 사람은 각자 가벼운 짐을 들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를 돌고 돌아 3리쯤 더 걸었다. 드디어 수석 서운이라고 새겨놓은 석굴 입구가 보였다. 석굴 내부에 석실 4개가 있는데 3곳은 침실로 나머지 한 곳은 볕이 잘 들어 책을 보거나 수양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주순이 3번에 걸쳐 짐을 모두 옮긴 후 정리까지 하고 나니 벌써 해가 저물었다. 다들 지쳐 걸량거 육포로 대충 배를 채운 후 석굴 입구를 바위로 막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 약속한 대로 무술 수련이 시작되었다. 일영이 먼저 길을 달려내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내공법부터 가르쳤다. 이영경은 타고난 자질이 훌륭하고 총명함이 남달라 오래지 않아 다양한 연공을 두루 익혔다. 다만 성미가 급하여 일영과 주순만 보면 건법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댔다. 주순은 이영경의 연공 습득 속도가 빠르니 조금 일찍 건법을 전수해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일영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한사코 반대했다. 아우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저 아이가 지금 검을 배울 수 있는 수준인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나. 하지만 타고난 자질이 뛰어날수록 기초가 두터워야 하는 법이라네. 그리고 영경의 자질을 보건대 나는 그 아이 사부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하네. 내 역할은 그저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나중에 인연이 닿아 훌륭한 사부를 만나면 틀림없이 크게 될 걸세. 지금 섣부르게 내 무공을 전수해봤자 일세를 풍미하기는커녕 목숨을 보전하기도 힘들 것이네. 저 아이는 성미가 불같고 도무지 남에게 승복할 줄 모른다네. 세상에 나보다 강한 영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강적을 만나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지 않겠는가? 지금 내 뜻은 제대로 배우지 못할 바에는 아예 배우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네. 제대로 시작하여 입신의 경지에 오르는 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세에서는 무적이 되어야 한단 말일세. 그래서 그동안 무술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지. 성미도 급하고 무엇보다 내가 녀석의 자질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주순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으나 성미가 불같은 이영경은 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릴 사람이 아니었다. 이곳은 풍경이 정말 아름다우나 딱 하나 흠이 있으니 바로 수원지가 멀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1, 2만 가면 절벽 폭포에서 낙하한 계곡물이 흘렀는데 물이 아주 달고 깨끗했다. 일영과 주수는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계곡물을 떠오고 근골이 약해질 것을 염려하여 매일 아침 석굴 앞에서 부지런히 건법과 격수를 수련했다. 이영경은 어른들이 정식으로 건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두 사람의 수련 과정을 눈여겨보았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연습하곤 하였다. 아미사는 원래 원숭이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어느 날 이영경은 나는 듯이 날렵하게 벼랑을 올라가는 원숭이를 보고 경공을 연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밧줄을 가지고 나가 두 나무의 우듬지에 묶어놓고 밧줄 타기를 연습했다.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또 어른들을 졸라 몇 가지 경공법을 배웠다. 타고난 자질에 두 스승의 훌륭한 지도가 더해지니 몸놀림이 제비처럼 가벼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강해졌다. 한편 주수는 달에 한 번 조연아에게 무술을 가르치러 갔다. 마침 한 달이 지나 산을 내려가던 중 사신암 부근에서 서신을 들고 달려오는 조연아와 마주쳤다. 글선생 마상이 보낸 서신이었다. 사흘 전 흉악하고 괴이하게 생긴 화상이 300근이 넘는 철모거를 걸머매고 마을에 들어와 탁발을 하더군요. 오대산 승려이고 이름이 묘통이라는데 오직 주시성을 가진 친구를 찾고자 천하를 떠돈다고 했습니다. 생김새는 흉악하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실을 하지 않고 시주만 받아먹으니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주시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 화상이 떠나려는데 어느 이빠른 작자가 선생님 이야기를 흘렸지 뭡니까? 화상이 선생님 성함과 용모를 듣고는 운중비약 준오삼이 틀림없구나.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줄이야. 라며 몹시 음흉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화상이 선생님 행방을 물을 때 마침 저희가 그곳을 지나가자 그 입 빠른 작자가 저희에게 떠넘겼지요. 화상이 꼬치꼬치 캐묻는데 왠지 좋은 일로 선생님을 찾는 것 같지 않아 아미사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저 성도에 가셨다고만 했습니다. 그 화상이 어제 이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선생님을 찾으러 성도에 간 모양입니다만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아 통보하오니 미리 대비하십시오. 주수는 서신을 보고 크게 놀랐다. 연아야, 올라가서 얘기하자꾸나.
그러고는 조연아를 얻고 높은 절벽을 날아올라 석굴로 돌아갔다. 조연아가 일영 부녀에게 인사한 후 조금 더 자세히 상황을 전했다. 사실 마 선생님이 그 화상이 나쁜 사람 같다고 걱정하셔서 그날 삼경쯤 정체를 알아보려고 저 혼자 그자가 묵는 객잔에 갔었어요. 지붕에 올라가 진주령권 굴을 시전해 방안을 들여다봤지요. 화상이 가부좌를 틀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철모거에서 말라 비틀어진 손가락 2개를 꺼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오른손에 갖다 대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잘려나가고 없더군요. 그러고 나서 작은 꾸러미에서 흙 인형을 꺼냈는데 그게 꼭 사부님 같았어요. 어깨에 날개 같은 것이 달리긴 했는데 흰 옷에 검을 차고 있었거든요. 화상이 이를 갈며 분풀이하듯 인형을 내리치며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듣다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당장 박차고 들어가 대체 우리 사부에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렇게 악담을 퍼붓느냐고 따지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반쯤 죽여놓을 생각이었어요. 막 방으로 내려가려는 찰나 누군가 제 목덜미를 낚아챘는데 소리칠 겨를도 없이 몸이 붕 떠올랐어요. 잠시 후 발이 땅에 닿아 고개를 들어보니 삼권묘가 보이지 않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모르게 나온 터라 혹시 중간에 일어나 찾으실까봐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깨지 않으셨지만 탁자 위에 힘차게 휘갈겨 쓴 쪽지가 있었어요. 연아야, 내가 간덩이가 부었구나. 연로한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위험을 자초하다니. 내일 아침 당장 아미산에 올라가 내 사부에게 이 일을 알려라. 쪽지를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므로 절대 경거망동해선 안 될 뿐더러 그 화상은 제가 대적할 수 없는 대단한 고수임이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쪽지를 남긴 사람이 나를 낚아챈 것이겠지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서둘러 사부께 쪽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 며칠 월과 기간이라 마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마 선생님이 먼저 조용한 곳으로 불러 사부께 전하라며 서신과 여비로 은자 성냥을 주셨습니다. 그 길로 바로 출발해 십리쯤 갔을 때 요란하게 싸우는 2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화상이고 다른 하나는 웬 도인이었어요.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다행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쪽에서는 저를 보지 못했지요. 큰 길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산비탈을 넘어 빠른 길로 질러왔습니다. 사부님, 그 화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